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제2주차 강의 리더십 일반 동기부여 코칭 고난이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강의 담당 이종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기 운영 오리엔테이션과 리더십 일반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리더십 일반에 대한 강의가 다 마치질 못해서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중에 제시되는 퀴즈에 대해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수 점수에 가산점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퀴즈 답변과 그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되어야 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답변 내용이 사우 클래스룸 시스템을 이용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오늘 강의할 내용은 원래 지난 시간에 마치려 했는데 비디오 녹화 시간이 늘어져서 불가피 2주차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리더십 의미와 리더십 유형의 강의에 이어서 동기부여, 코칭, 그리고 인파워먼트, 즉 고난이임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동기부여, 코칭 및 인파워먼트는 리더십 개념의 이해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번 주제의 학습 목표는 동기부여, 코칭, 고난이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은 첫째, 동기부여의 정의를 알아본다. 둘째, 코칭의 의미를 알아본다. 셋째, 고난이임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할 PPT 화면을 보면서 돌이켜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리더십의 의미를 학습했죠. 리더십은 인간들이 모인 사회나 조직 속의 이야기입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삶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더십은 또한 먼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향한 역동적인 변화를 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그만두는 일시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사회 속 어느 부분에서도 필요하고 또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가정, 학교, 회사, 정치, 경제, 과학계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조직체의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더구나 과학기술과 인류의 생활 패러다임이 급격히 바뀌는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 절실히 필요한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리더십의 정의를 살펴보았죠. 리더십은 첫째, 조직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과정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둘째, 리더십은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이므로 리더의 행동 성향과 조직의 상황이라는 다양한 요소의 함수로 나타냅니다. 셋째, 리더십은 리더의 권위를 통해서 발휘되는 것이므로 리더의 지위, 전문성, 자질 및 특성과 관련된 속성입니다. 네 번째로,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리더의 영향을 받겠다고 동의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집단과정, 리더의 행동과 조직 상황의 함수관계, 리더의 자질 및 특성, 구성원의 동의 같은 개념들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리더의 행동과 조직 상황의 함수관계라는 표현은 이해하기가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혁신은
가로 열고 변화 플러스 가치, 가로 닫고 마이너스 저항과 같은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새로운 가치가 개입된 변화를 말하는데 여기에 변화에 대한 저항이 수반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새롭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서 도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저항 세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리더십의 중요성도 알아보았습니다. 리더십은 변화가 필요한 조직에 새로운 활력과 기대를 주므로 필요합니다. 조직의 에너지를 모으고 결집시켜서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며 개개인의 능력도 배양할 수 있으니 조직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점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관리자는 오늘날 경영학이나 행정학에서 말하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가져오는 효율성에 적합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경영 행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과 효과성의 개념이 자주 비교되는데 효율성은 주어진 시간 내에 몇 개의 생산물을 만들어내느냐의 개념이며 효과성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했느냐 여부만을 따집니다. 효율성은 오늘날 경제학 개념으로 모든 조직은 효율성 척도에 따라 기업의 이윤과 성패를 따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회조직은 효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효율성은 다른 말로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효율성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최소의 생산비로 최대의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A회사가 스마트폰 한 개 만드는데 5만 원이 소요된다고 할 때 경쟁사 B는 2만 5천 원이 들었다면 A사는 B사에 비해서 2배나 생산성이 떨어져서 결국 경쟁에 지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처럼 관리자의 임무는 효율성을 책임지는 것으로 리더와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자, 즉 경영자는 생산성만 높이면 임무가 달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리더는 생산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성에 커다란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리자보다 리더의 임무나 활동이 훨씬 어렵고 고차원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리자의 개념보다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리더와 관리자의 비교는 화면을 참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더십의 유형은 5가지가 있다는 점을 학습했습니다. 그것은 권위형 리더십, 민주형 리더십, 파트너십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유형입니다. 대체로 리더십 유형은 이 순서대로 발달해왔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모두가 동시에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각광받는 서번트형 리더십은 기원 후 1세기경 기독교 창시자인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동에서 보이듯이 기원 후 직후 보여준 오래전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중동이나 독재 공산국가에서 보듯이 권위형 리더십은 아직도 세계에 만연해 있습니다. 권위형 리더십을 살펴보았죠. 권위형 리더십은 때때로 오늘날처럼 현대화된 사회에서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때 강제로 공항에서 검역과 검사, 그리고 격리를 하지 않으면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명령으로 강제격리, 추적을 하는 활동은 국가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 강제로 진행됩니다. 만일 이런 활동이 없다면 한 나라의 집단 감염은 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겁니다. 민주화된 선진사회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 상황에서는 강제력을 수반한 권위형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민주형 리더십 유형, 이 유형은 오늘날 보편적인 리더십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사회, 정치, 경제적 패러다임과 잘 맞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민주적이다 보면 자기 발전이나 역량 개발은 등한시하고 거부권을 통해서 자유방임주의에 빠질 우려도 있죠.
민주형 리더십 유형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는데요. 지나치게 민주형을 강조하다 보면 의사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비효율적이고 조직의 활동이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와는 동떨어진 경우 흥미를 잃을 수 있죠. 책임을 공유하는 연구개발에 관련된 조직이 주로 활용하는 파트너십 리더십 유형을 살펴봤죠. 변혁적 리더십 유형. 이 유형은 이번 학기에 중점적으로 공부할 분야입니다. 민주주의 리더십에 개개인의 능력 발전의 기여를 포함시킬 수 있는 개념입니다. 즉, 혁신을 가져오는 과정인데, 혁신이란 기존의 조직 존재의 논리에다가 새로운 가치를 가진 활동 개념을 고취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품의 가치는 생산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판단합니다. 여기서 가치란 소비자가 부여하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생산자는 소비자가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제품이나 용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가치를 찾아서 변화에 주입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런데 혁신은 그냥 새로운 가치를 주입하였다고 해서 혁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혁신에는 반발과 즉 저항이 따라옵니다. 이 저항을 기술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조직의 리더는 경청하고 공감을 유도하고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활동이나 과정이 비로소 변화와 리더십의 활동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을 5가지 살펴보았죠. 이것은 첫째 카리스마, 둘째 자기확신, 셋째 정중심과 충성심, 넷째 풍부한 칭찬, 다섯째 감동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번트 리더십 유형입니다. 여러분은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섬김의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대접을 받는 위치에 두는 것을 말하죠. 전통적인 리더십에서 보통 리더는 회사의 사장이 겸임하면서 지시하는 위치에 있는 게 보통인데 섬김의 리더십은 그 반대입니다. 사장이 직원을 섬기는 것이죠. 국가의 존립은 국민에게 달려있고 회사의 존망은 사원에게 달려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죠. 그러므로 왕은 국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사장은 직원을 상전으로 알아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도 가끔은 지나가는 길거리 노숙자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고 잡초와 바람과 길거리 굴러가는 돌멩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마음가짐과 행동은 상대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게 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내가 남 앞에서 나를 높이면 나는 저절로 낮아지는 법이고 업신여김을 받게 될 것이며 내가 남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면 자연히 상대가 나를 높여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서번트 리더의 특징 10가지를 살펴보았죠.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학습할 분야를 시작하겠습니다.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는 리더십의 핵심 개념입니다. 개인이나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성과와 목표의 실현은 동기부여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팀의 성원으로서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 소신껏 일을 하든 일을 멋지게 처리하도록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팀의 리더라면 구성원들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동기부여는 개인과 조직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번 동기부여 섹션에서는 동기부여의 정의, 동기부여의 방법, 조직에서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란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조건 하에서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발적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기부여란 특정한 목표를 향해서 행동하게 하는 인간의 내면적 원동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심리적 동인이 있고, 이러한 심리적 동인을 동기, 즉 모티브라고 지칭합니다. 결국 동기부여는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단계설은 인간의 욕구와 동기유발과 관련해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큰 영향을 미친 이론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람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은 초기 동기유발 이론의 선구자입니다.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는 5단계 계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1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 첫 단계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인간은 일차적으로 의식주에 대한 욕구 실현이 매우 강렬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빵 한 조각이 전부인 것입니다.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욕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이런 생리적 욕구는 갈증이나 추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납니다. 이 욕구는 근본적으로 신체적 감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욕구입니다. 따라서 육체적 심리적으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욕구이죠. 3단계는 사회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이후 소속감에는 애정 욕구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 속에 소속되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어디에 소속되거나 자신이 다른 집단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동료와 친교를 나누고 싶어하며 또 이성 간의 교제나 결혼 등을 갈구하게 됩니다. 존경 욕구. 인간은 어디에 소속하려고 하는 그의 사회적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기 시작하면 어느 집단의 단순한 구성원 이상의 존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첫째, 내적으로 자기 존중 및 자율성을 성취하려는 욕구. 둘째,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집단 내에서 어떤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일단 존경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나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자기 개발하고 싶다 등 자아 실현 욕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 혹은 될 수 있는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입니다. 즉 계속적인 자기 발전을 통하여 성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아를 완성시키려는 욕구이죠. 여기서 1단계와 2단계 욕구는 외부적 요인에 따라서 욕구 충족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하위 욕구라고 칭했고 3, 4, 5단계 욕구는 개인 내부적으로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위 욕구라고 칭했습니다. 계층 또는 단계라고 표현처럼 위 5단계는 이전 단계가 충족되고 나서 다음 단계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이미 만족된 욕구는 동기유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슬로우 욕구 단계에서는 이론 자체가 선구적이었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 쉽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실증 연구에서는 그의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완벽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과연 메슬로우의 주장처럼 5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느냐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앞 단계가 충족되고 나서야 다음 단계의 충족을 위한 동기유발이 된다는 것도 확실하게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기유발에 대한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여전히 동기유발 이론의 대명사로 언급되는 것이 메슬로 욕구 단계설입니다. 다음은 동기부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동기부여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극에 의한 동기부여 방법. 자극 또는 공포에 의한 동기부여 방법은 조직의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물리적인 힘이나 자극 또는 공포를 느끼게 해서 일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힘이나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에게 취하는 동기부여 방법이죠. 자극에 의한 동기부여는 두려움, 경고, 처벌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 또는 해를 끼치겠다라든지 이번에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사표를 각오해라 라든지 잘못하면 이렇게 처벌된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등입니다. 자극에 의한 동기부여 장점을 보면은 이 방법은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좋은 동기부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시점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절히 쓰이기도 합니다. 동기부여 방법 중에 가장 단기적인 효과가 있으며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방법입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는데 이 방법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처벌받는 것이 면역이 되어버리면 동기부여 효과는 오히려 상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상에 대한 동기부여 방법. 보상에 대한 동기부여 방법은 사람들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약속한 보상을 하는 매우 일반적인 동기부여 방법이면서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는 보너스, 승진, 시상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목표를 달성하면 보너스를 100% 늘려주겠다 라든지 이번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 사람은 승진시켜 주겠다 라든지 올해 최고의 판매왕에게는 최고 승용차를 시상품으로 주겠다 와 같은 것입니다. 보상에 대한 동기부여 장점을 살펴보면 이 방법은 한마디로 당근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휘두르는 것보다 눈앞에 당근을 보여주며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반면에 이 방법의 단점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지만 혜택받는 사람이 소수일 경우 목표를 위해서 모두 노력하다가 결과적으로 소수에게 당근이 돌아가면 급격히 생산성이 떨어져서 동기부여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동기부여를 하고 싶다면 지속적으로 당근을 줘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기 동기부여. 자기 동기부여 방법은 누가 시켜서 하거나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좋아서 일을 하게 되는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만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발명이나 발견 등 창의적인 결과를 얻어냈던 강력한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자기 동기부여를 갖게 하는 방법에는 목표를 갖게 하는 방법, 칭찬을 하는 방법, 격려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을 그려보면서 다짐을 한다 라든지 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멋진 결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동기부여 방법은 스스로 느끼고 감동받고 결심해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좋아서 하는 일을 아무도 못 말린다는 원리입니다. 중간에 포기할 만한 장애가 생겨도 꿈을 위해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하기에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따라서 조직에서 가장 좋은 동기부여 방법은 자기 동기부여입니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또는 보상을 바라고 행동하는 것보다 스스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과연 조직의 구성원들을 자기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직의 리더나 상사들은 구성원들을 동기부여 유발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협력의 의지가 고쳐졌을 때
서로의 성공을 도모할 기회를 가졌을 때 더욱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만족감을 고취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조직의 발전에 어떻게 득이 되는지 인식했을 때 만족감 또는 성취감을 느낄 때 동기부여가 됩니다. 즉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조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올바로 인식할 수 있을 때 더욱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동기가 유발됩니다. 셋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받으면 더욱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가 유발됩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두려워하지 말고 부하 직원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동기부여 세 번째 주제로 조직에서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조직원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실현하려고자 하는 욕망에서 프로젝트 완수 동기를 갖게 됩니다. 즉 조직원들은 자신의 욕망, 재미, 성취감, 자존심, 권력, 존경, 인정 등을 실현하고자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조직원들이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익, 승진 등에 의해서만 동기를 부여받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외적인 동기유발제 그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조직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마련된다면 조직원들은 돈이나 편익 등 비본질적인 요인이 아닌 자기 내면의 순수한 욕망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조직에서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강화법을 활용한다. 목표 달성을 높이 평가해서 조직원들에게 곧바로 보상하는 행위를 긍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긍정적 강화법은 조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더없이 효과적입니다. 높은 성과를 달성한 조직에게는 곧바로 따뜻한 말이나 칭찬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긍정적 강화법은 동기부여 대상자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하고 격려해서 더욱 잘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맡을 기회를 준다면 팀에는 발전과 창조성을 공부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됩니다. 조직원들은 매일 해왔던 업무와 전혀 다른 일을 처리하면서 새로운 도전이 주는 자극과 스릴감을 톡톡히 맛볼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며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세 번째, 창의적인 문제 해결법을 찾게 한다. 직장생활 중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조직원들은 자칫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사사건건 다른 조직원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법은 조직원들이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넷째, 책임감으로 철저히 무전시킨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코칭의 방법을 활용한다. 여섯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한다. 일곱 번째,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조직에서 효과적으로 동기부여 방법을 구사할 수 있겠습니다. 비디오 2번에서 수업이 계속됩니다.